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수사 중 300만 원 정도 어이구야 거액이라며 SNS에 글을 적었다가 삭제했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기숙사 우정원. 붕괴 불안감이 학생들 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간의 화제 속 트로트 가수죠. 김호중 씨, 음주운전 의혹을 줄곧 부인하다가 5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후 자백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횡무진 김세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해 주실 김세희 대표, 강신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종횡무진 김세희가 벌써 우리 한 달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소감이 좀 어떠시죠? 아,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예, 제가 아까 뭐 방송 전에 얘기했는데 네. 이게 그 유튜브로 얼굴 볼 때랑 네. TV로 얼굴 볼 때가 또 다르다고 이제 제가 이제 TV를 떠난 지가 좀 오래돼서 몰랐는데 TV 각시 얼굴 좀 부어 보인다. 그래서 좀 TV에 맞추셔야겠네요. 네, 이제. 그래서 좀 더 다이어트를 하라라는 주변에 좀 권유가 있어서 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고 아주 그냥 저희 이제 TV 오랜만에 나오니까 아주 즐겁게 이 날이 정말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김세희 네. 대표가 다이어트 얘기라니까 네. 그럼 나는 어떻게 나올까? 잘 나오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잘 나오고 저는- 계십니다. 저도 네.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화면을 만들기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럼 바로 첫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 문다혜 씨가 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의 이 딸과 금전거래 정황이 포착돼서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 이 300만 원 정도 어이구야 거액이라며 SNS에 글을 적었다가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세희 대표님 좀 알고 계실까요? 자,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양 이네스라는 그 프랑스 국적의 여성, 그러니까 이게 네. 누구냐면 문재인의 단골 그 옷집, 네. 단골 옷집의 그 디자이너 이름이 양해일인데 그 양해일의 딸입니다. 양해일의 딸이 본인의 단골 옷집 딸이 지금 무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청와대에서 그 근무를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문제는 이 양이네스, 심지어 이 양이네스가 프랑스 국적입니다. 프랑스 국적. 네. 프랑스 국적인 사람이 청와대에서 5년 동안 근무한 것도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사실 이때 관련해서 이제 각종 특혜 논란 그리고 약간 돈 거래 논란 이런 의혹들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 국적이기 때문에 뭐 출국 금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출국 정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여기서 실제로 검찰이 뭐 300만 원 가량의 뭐 300만 원 이외에도 또 다른 금액이 아마 뭐 거래된 거 포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네. 약간 비아냥거리는 글을 쓴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겨우 300만 원, 뭐 네. 300만 원이 거액 이러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좀 거만하고 굉장히 못된 발언인 게 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그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그때 경기도지사 때 그 법인카드 그 문제가 한 10만 원 가량 그걸로 일단 수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10만 원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10,000원 범죄도 중요한 거고 2만 원 범죄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쵸. 지금 무려 300만 원이 겨우 300만 원 이게 거액이야라고 비아냥거리는 글을 쓴 거 자체가 얼마나 지금 오만방자한 그런 행태를 보인 게 아닌가.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있는 것 같고 본인도 아차 싶으니까 네. 또 금방 또 글을 삭제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계약직이었던 이 A 씨가요. 알고 보니 김정숙 여사가 이 자주 찾던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강신업 변호사님도 네. 방금 들어보시니까 그렇죠. 좀 그 어떻게 딸하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상당하게 금전거래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300만 원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네. 이것이 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검찰을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문다혜 씨가 네. 그래가지고 X라고 옛날 트위트 있죠. 네. 네. 여기에다가 써가지고
그 상당하게 거래를 하더니 그게 애구 300만 원밖에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디올백 갖고는 왜 그렇게 난리를 떨었습니까?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딱 가격대가 가격대가 똑같잖아요. 비슷하네요. 네.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들은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간다. 여기서 그들은 검찰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자기들은 품위 있게 가겠다 그러면서 제 가족과 지인 그다음에 심지어 고딩 동창까지 다 털었다. 네. 부동산 전세 계약서도 가지고 갔다 등등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압수수색을 정당하게 한 거를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학습 태블릿도 가져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서는 이 얘기는 지금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남편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포착되고 이 금원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300만 원이 뭔지를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300만 원 이러이러한 돈이다. 그걸 밝히지 않고 이게 뇌물인지 어떤 네. 것인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검찰을 공격한다는 것은 적발하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을 해서 이번에 출국 금지까지 조치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뉴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이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서 배우자의 이 첫 단독 외교다라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일단 이 살다 이제 그 관광도 이제 단독 외교라고 그러면 저도 사실 이 타지마할 제 부모님이랑 여행을 갔었거든요. 네네. 그럼 저도 외교한 거네요. 저도. 네, 저도 인도 정부랑 외교를 한 건데 지금 보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 이 안 해도 될 이 그 그렇죠. 책을 내는 네. 바람에 이게 네. 결국 이게 책 장사입니다. 책 장사. 네. 책 장사인데 거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글을 쓰는 바람에 본인한테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 타지마할 관광을 어떻게 이 외교라는 표현을 쓰냐. 그리고 이게 네. 굉장히 결국 이제 본인이 이슈를 만드는 것 같은데 사실 저 때 대통령 1호기를 타고 갔어요. 대통령 네. 1호기라는 건 말 그대로 대통령이 타라고 있는 비행기지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 타라고 있는 비행기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저 사진에도 잠깐 나옵니다만 말 그대로 공군 사령관, 공군 장군 이런 분들도 나와서 영접을 하는데 네. 대통령 부인 영접하라고 그 대한민국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저 타지마 지금 저 사진 구도 보시면 좋네요. 네, 저 사진 보면 네. 저도 제 부모님 모시고 갔지만 네. 저기 중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관광객 많은 곳이에요. 제가 볼 때 저거 다 통제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통제했으니까 저럴 텐데 그렇죠. 저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인도 정부의 한 갑질이 아닐까. 네. 그리고 굉장히 나라 망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신원 변호사님은 좀 하여튼 어떻게 지금 생각하실까요? 저거는 그 문재인 정부, 문재인과 김정숙 씨의 어떤 그 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김세희 대표가 잘 얘기했듯이 저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걸 단독 외교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관광이 분명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사실은 문재인하고 김정숙하고 인도를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그때 저 타지마할을 못 본 겁니다. 네. 그 버킷리스트에 들어있었는데 그걸 못 보니까 버킷리스트요. 네, 저기를 이제 가고 싶었던 건데 원래는 도종환 그때 장관을 초청을 한 거죠. 문체부 장관. 이건 확인된 네. 겁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문재인은 김정숙이를 초청했다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 확실합니다. 네. 인도 왜냐하면 측에서 이제 보내달라고 인도에서 초청했다 보내라고 하죠. 한 거는 네. 장관을 요청한 거지 네. 지금 여사를 요청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배현진 의원이 네. 국회에 있을 때 분명히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것도 문제고 첫 번째 거짓말하는 게 문제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상남자 지금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상남자 어디서 들었나 봐. 내 마누라를 지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남자입니다. 박수갈채를. 하남자. 상남자 티를 내다가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저게 특검을 불러올 수 있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지키려다가 내주게 되는 거죠. 지금 얘기가 저기 14명의 경호원이 따라가고요. 40명의 수행원이 따라가고요. 그리고 그때 쓴 돈이 3억 7천만 원입니다. 문다에는 300만 원 갖고도 어이고 그러는데 네. 3억 7천만 원을 썼고 그때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라고 그래요. 거기 들어간 돈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아이고야. 요리사 데려가고 미용사 데려가고 난리 떨었어요. 그냥. 그랬는데 그걸 지금 쉴드 치기 위해서 저렇게 하남자가 되고 있는 문재인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회고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에 공개한 회고록이 출간된 뒤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회고록에는 한미 동맹, 한일 관계에 부담을 주는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좀 알고 계실까요? 자, 일단 이 책 장사하려고 시작했다가 본인이 지금 일을 굉장히 키웠는데 이게 결국은 보면 이 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미 관계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책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굉장히 불쾌감, 뭐 언급할 자체도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땡큐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 이 이슈를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결국 이게 타지말 어마어마한 지금 보면 쏘아올린 공이네요. 네, 이게 결국은 이게 결국 보면 거의 한 6억 원 정도 일단 드러난 액수만 한 6억 원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 6억 원 가량이 쓰인 사건인데 지금 이거 결국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쓴 헬기 비용 이런 거랑은 아예 수준이 다르네요. 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결국 이 사건이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마찬가지로 김정숙 여사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책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회고록이 출간된 이후에 오히려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 특검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 원래 어떻게 책 잘못 내면요 생각하실까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책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논문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논문 썼다가 그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 많이 알죠.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문재인이 변방에서 중심으로라고 하는 회고록을 냈어요.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 변방에서 중심으로 지가 뭐 만들었다는 겁니까? 중심에서 변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한미 관계를 파탄내고 한일 관계를 파탄내고 그야말로 완전히 우리를 갖다가 왕따 국가 만드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일본을 비판하기를 속 좁은 모습, 도량 없는 나라, 추락한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를 북한의 제안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트럼프가. 이 트럼프가 들으면 다시 대통령 될지 모르는데 완전히 문재인 잡아가려고 할지도 몰라 지금. 그렇게 지금 한미 관계 그리고 한일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불쾌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문재인 대통령은 가만히 보면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평산 재벌 아닙니까 지금. 거기다 책방을 내가지고 책 엄청나게 팔립니다. 거기다 책만 파는 게 아니야. 커피까지 팔아요. 거기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사진도 찍고 뭐 그래가지고 조국 책도 많이 팔아줬거든요. 거기서 한번 재미를 본 것 같아. 하여튼 책 팔려다가 근데 이게 특검 받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걸 좀 정리해 보면 김용호 이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믿었다라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서 이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세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정말 저도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읽어볼 생각도 없고요. 굳이 뭐 사봐야 누구 좋으라. 저는 이 기사들을 봤는데 처음에 이 기사 처음 났을 때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김정은을 100% 믿었다. 왜냐? 김정은이 나는 이 북핵을 나쁜 데 쓸 게 아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는 데 쓴다. 아니 이 세상에 무기가 자기 나라를 지키는 데 쓴다라는 뭐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 무기는 절대 쓸 생각이 없다. 그럼 무기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좋은 지적했습니다. 아니 살다 히틀러의 말 듣는 거랑 똑같다. 히틀러가 나는 다른 나라 침공 안 할 거다라는 그 당시에 뭐 영국 총리 네빌 체인벌리 당시 영국 총리가 난 히틀러를 믿는다. 히틀러는 다른 나라 침공 안 할 거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살다 나는 북핵을 물론 만들지만 이걸 절대 사용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 내용을 뻔뻔하게 책을 냈다라는 게 정말 저는 실소를 금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강신업 변호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 수석 대변인입니다. 북한 수석 대변인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북한을 갖다가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변호사가 지금 뭐 북한 변호하라고 지금 변호사 자격증 딴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김정은이를 믿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그 히틀러 믿는 거랑 똑같다. 원래 1939년 9월 1일 날 2차 대전이 발발하거든요. 근데 그때 1년 전에 이제 체인벌린하고 영국 수상이었습니다. 히틀러하고 협상을 해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안 쳐들어간다니까 체인벌린이 그걸 믿고서 완전히 희시낙락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처칠이 아닙니다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그걸 다 이제 무시하다가 이제 큰 코를 다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우리를 쳐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핵을 쓸 생각이 없다. 이걸 믿었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네. 우리 대통령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데 아주 무책임한 것이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김정은이를 변호하는 것인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네. 저는 그래서 네. 그때 왜 그 송이가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귤을 보냈잖아요. 네. 근데 거기 귤만 들었을까? 저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보다리에서 USB를 줬잖아요. 네, 네. 거기 뭐가 들었을까?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특검을 해야 된다. 네. 이 특검을 해야 된다고 특검. 생각합니다. 문재인 네. 특검을 네. 여러 가지 맞네요, 저 할 게. 도보다리라든가 뭐 저기 네. 귤 상자라든가 네. 포함해가지고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 그렇죠, 등등 그렇죠. 이 특검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특검이 급하다. 최상병 특검 이런 거 지금 자꾸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뭐 또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또 말이 많은데 지금 진짜 해야 될 것은 문재인 특검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상품과 건강에 해로운 유해 의약품이 이 작년에만 무려 26만 건이 적발이 되면서 이 관세청이 통관 관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판매 페이지 차단을 요청하는 등 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자, 김재 이게 대표님? 네, 이게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결국 네. 이제 알리랑 테무라는 그 중국 그 유통 그 네. 인터넷 매체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건데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지금 네. 그 들어오는 게 뭐 지금 상승세가 대한민국의 네. 알리 테무의 이용자가 뭐 정말 어마어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자, 이건 사실 알리랑 테무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작년 사실 본격화되기 전에 작년에만 일단 뭐 짝퉁 그리고 유해 물질 그 직구가 무려 26만 건이 적발됐다는 거는 네. 제가 볼 때 언제가 이제 내년에 아마 올해를 측정하면 이거는 비교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작년에 26만 건이다. 제가 볼 때 지금 올해는 아마 1,000만 건이 넘어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되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네. 결국 이게 우리 인체에 정말 유해 뭐 카드뮴이라든지 무슨 뭐 아소틸 뭐 이름도 뭔지 몰라요. 뭐 어마어마하게 길고 우리 뭐 폐를 뭐 섬유화하고 뭐 발암 물질이고 뭐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검출될 확률도 있고 네.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내 기업, 국내 유통회사들이 다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쿠팡, 뭐 SSG, 뭐 인터파크 이런 데가 다 망한 결국 이걸 과연 바라는 건지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에 대한 지금 걱정이 네. 일고 있습니다. 강신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는 계실까요?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김세희 네. 대표가 잘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한 발짝 물러나고 뭐 또 사과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속에는 말이죠. 국민의 안전 그러니까 건강 이걸 보호해야 된다는 것과 또 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한쪽에 깔려 있는 겁니다. 네. 다른 한쪽에서는 이 소비자의 소비자권을 보호해야 되고 한 푼이라도 싸게 살려고 하는 어떤 국민들의 그 어떤 욕구 또 이런 것들을 또 보호해야 되거든요. 네. 양쪽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국에서 네. 지금 짝퉁, 그다음에 유해 상품 네. 이것이 물밀듯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6조 7천억 정도의 지금 해외 직구 이 거래량이라는데 네. 이게 금방금방 늘어나가지고 좀 있으면 10조 되고 20조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런 어떤 짝퉁이라든가 유해 이것들을 어쨌든 걸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이제 걸러내는 방법인데 그래서 어떻게 걸릴 것인가? 지금은 이제 그 관세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걸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자꾸 많아지면은 그걸 인적으로 걸러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KC 인증이라는 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KC 인증을 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걸러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또 한쪽에서는 아니 지금 한 푼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비싼데 해외에서는 싼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차가 많기 때문에 네. 특히 MG라든가 또 주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네. 한 푼이라도 싸게 살려고 해외에서 이렇게 사오는 건데 이걸 막으면 안 된다. 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KC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짝퉁과 유해 상품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네.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지금 얘기한 대로 국내 유통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내지는 국내 영세 기업, 네. 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걸 머리를 싸매고 공청회도 하고 네. 앞으로 이제 논의를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신호 변호사님께서 방금 이제 언급해 주신 대로 이 감시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현재 어떤 입장일지 관련 뉴스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국가인증 통합 마크죠. 방금 말씀해 주신 이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서 이
과도한 규제다라고 하면서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이 부분 김세희 대표님 알고 계실까요? 네, 이게 사실 좀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인데 네. 아마 우리 유비아 앵커께서는 좀 네. 어리셔서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 때는 사실 KC 네. 인증이란 말이 없고 사실 네. 우리 때는 KS 인증 마크를 꼭, 네네. 그러니까 그 제품 중에 KS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라는 그런 네. 광고 문구가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KS 인증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뭐 이제 용어도 좀 바뀌었나 봐요. KS 네. 인증에서 KC 인증으로 바뀌었나 본데 네. 이거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문제인데 지금 안타까운 게 네. 이분이 저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분이 국민의힘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셨던 분이 네.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네. 이게 총선 이후에 첫 번째 현안 메시지였어요. 네. 총선 한동훈 이후에 비대위원장의 예, 첫 번째 메시지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게 좀 네.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강시호 근데 변호사님. 이제 정치가 어려운 것이죠. 말이죠. 네. 표를 따라갈 것인가. 그 포퓰리즘 아닙니까? 네. 아니면 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멀리 보고 또 네.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뭐 그런 것인데요. 네. 대개 이제 정치인들은 말이죠. 표를 따라갑니다. 근데 행정가들은 네. 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행정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통령도 행정가입니다.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전체 큰 틀을 보고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정치인들은 일단 나한테 표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은 뭐 지금 무식하다 이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산하고 말하자면 정부가 무식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과도한 규제다는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사람들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정치인들과 하여튼 행정가들이 보는 눈이 다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일도 양단식으로 이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기에는 네. 좀 이거는 너무 과도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 여기에는 많은 고민이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정부에서도 이 KC 인증을 한 그런 물건만 들어오게 하겠다는 데에는 많은 고민이 있는데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저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네. 했다고 좀 보이죠. 이 한 전 위원장 같은 네. 경우에는 페이스북 글에다가 본인도 가끔 해외 직구를 한다라고 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두 분은 이 해외 직구 경험이 있으십니까? 해외 네. 직구 두 분 다 먼산 보시는 것 예, 같은데요. 해외 직구를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네이버에 네네. 보면 네. 무슨 뭐 해외 이렇게 표시 있는 것도 있긴 예. 있어요. 그게 아마 그게 해외 비행기 직구 모양 있는 거. 예, 네네네. 그게 아마 해외 직구겠죠. 그렇게 하면 저도 해외 직구를 산 적이 있는데 저는 뭐 네. 이렇게 뭐 기존의 기성 브랜드 제품을 저는 사는 개념이니까 예, 좀 뭐 이렇게 안전 문제가 좀 위협이 되는 건 좀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예. 우리 강신호 변호사님은요? 저는 뭐 네.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네. 안에서 사죠. 안에서. 예, 예. 안에서 사죠. 예.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뭐 잘 모르긴 합니다. 네. 물건 사는 네. 거는. 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 여당에서 다른 의견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를 놓고 여러 의견이 팽팽하게 오고 가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나경원 의원은 취지는 공감되지만 이 부작용에 대비한 준비와 조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 역시도 해외 직구 금지는 무식한 정책이다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김세희 대표님 의견은 좀 어떠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네. 결국 이제 뭐 결국 한동훈, 나경원, 유승민 다 이번에 이제 곧 7월 전당대회에 네.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과 경쟁을 할 당대표 경쟁을 할 그 당권 주자죠. 당권 네. 주자인데 당권 주자 3명이 네.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나섰다. 이거 정말 좀 네. 비극입니다. 비극. 네. 그리고 어차피 유승민 전 의원이야 항상 뭐 그러니까. 이준석과 함께 네. 항상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항상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역할이었다고 치면 네. 뭐 그건 그렇다 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나경원 이제 당선인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좀 너무 좀 안타깝다라는 네. 좀 마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네.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가 있나? 사실 이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쵸.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 야당보다 더하다. 야당보다 더한 여당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마 그 용산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울 거예요. 네. 그 야당보다 그렇죠. 더하니까 네. 원래 이제
그 말리는 그 신우이가 더 미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격인데 네. 네. 물론 이해는 합니다. 뭐 이제 정치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정치적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건 좋은데 네. 나경원 의원은 그나마 조직적이다는 말은 조금 더 이렇게 고민을 하고 했더라면 그런 얘기는 정도는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세훈 의원이 이제 상당히 그렇죠. 의아합니다. 가만히 네.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네네. 지금까지 엎드려 있었어요. 네. 그런데 나타났습니다. 네. 나타나가지고는 이번에는 그럼 모래 주머니라도 쌓아야지.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지. KC 네. 인증이든 뭐든 해야지. 지금 짝퉁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네. 그리고 유해 상품이 밀려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하면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네. 상당히 이 저 적기에 저 안타를 하나 날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김세희 대표가 볼 때는 오세훈.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네. 처음에 이 한동훈, 나경원, 유승민 이 세 명이 말 그대로 이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그 기사화가 됐을 때 제가 사실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저랑 친분이 네. 있는 모 이제 당권 네네. 예비 주자 네.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 말고 다른 분한테 제가 전화를 직접 했어요. 전화해서 네. 이럴 때 차별화를 해야 된다. 차별화를 네. 해야 된다. 근데 이분께서 지금 너무 이 해외 직구 문제에 있어서 너무 이슈가 네. 너무 나한테 불리하니까 좀 걱정된다 이러셨는데 뜬금없이 오세훈 이 서울시장이 사실상 네. 이거 안타 수준이 아니라 거의 홈런에 가까운 그런 굉장히 지금 그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를 샛별처럼. 굉장히 그쵸 네. 굉장히 응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아니 그러면 홍수가 몰려오는데 우리가 모래 주머니도 그렇지, 쌓아야 모래 되는 게 주머니도 당연한 쌓아야지, 거 아니냐. 뭐라도, 예.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그럼 멘트도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요. 유해 제품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아무런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이건 네. 잘못된 거다. 그렇죠. 너무 멋진 말을 해서 제가 이거 보자마자 바로 제가 그 모 네. 당권 주자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네. 보세요. 바로 뒤에 다 놓쳤네. 기사 되잖아요. 특히 어린이 네. 용품이 네. 말이죠. 네. 유해 물질 범벅이 된 어린이 용품이 많대요. 네. 그리고 또 이 값이 네. 뭐 숄더백이 500원, 목걸이가 600원 그래가지고 네. 저거 그대로 밀려들으면 우리 기업 다 고사한대요. 그래서 뭐 소비자 선택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또 기업이 고사하고 나면 우리는 나중에 더 비싸게 사야 돼요. 네. 우리 국내 환경이 나빠지면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린이 머리띠인 것 같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어린이 유해 상품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정말 이걸 잘 걸러내지 못하면 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KC 인증이 되든 뭐가 되든 하여튼 모래주머니를라도 쌓아야 될 거 아니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에는 저는 네.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그러면 바로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 당국이 헬기 추락 사고를 당한 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 히안 외교장관을 포함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20일에 보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좀 알고 계실까요? 자, 일단 이게 좀 네. 사실 요새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걱정스러워. 이게 보면 네. 이제 제3차 세계대전 위험이 결국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실상 전쟁 이런 게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날이 과연 언제가 될 거냐라는 생각도 이뤄지는 와중에 네. 사실 이 대통령 이게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그 미국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계속 취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이게 뭐 미국이 암살한 거냐 아니면 뭐 이란 내에서 암살한 거냐 아니면 네, 진짜 네. 말 그대로 사고냐 악천후냐. 뭐 네. 각종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많은 분들이 이게 결국은 뭐 미국이든 어디든 결국 이게 결국 암살이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네. 이란 입장에서는 더 미국에 대해서 더 강경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 결국 제3차 세계대전 위험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좀 많이 일고 있습니다. 네. 강신호 변호사님은요? 어쨌든 뭐 중동 정세가 네. 이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얘기를 잘해줬지만 지금 세계 정세는 말이죠. 네.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뭐 설마 하지만 원래가 전쟁 70년 주기설이 있거든요. 전쟁은 70년 주기로 벌어져 네. 왔습니다. 네. 근데 2차 대전이 1939년에 시작해서 1945년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거의 이제 70년이 조금 넘었어요. 네. 네. 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푸틴의 지금 우크라이나 침략이라든가 네. 내지는 얼마 전에 이 이란의 이번에 사망한 라이시 대통령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까지는 그림자 전쟁이라 해서 본토는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토를 공격하는 이런 거라든지 네. 하여튼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중국과 대만의 어떤 양안 관계, 긴장 관계, 그다음에 김정은과 우리의 관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언제든지 세계 화약고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사망한 것이 만약에 뭐 네. 그냥 사고고 악천후고 그렇다면은 중동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네. 혹시라도 여기에 외세가 어떤 또는 내지는 테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중동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이란은 지금 대통령이 1인이 아니라 그 1인자가 아니라 호메이니가 1인자예요. 그쵸. 신정 정치, 정치와 종교를 같이 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가 이제 그 다음에 호메이니 후계자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강경 노선을 걷던 네네. 이 사람이 이제 사망함으로써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어떻게 좀 바뀔지 그러니까 노선이 그런 것들이 또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네. 호메이니가 있는 한 쉽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란이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어떤 거는 또 미국에 대한 어떤 적대시하는 정책 이런 네. 것들은 이번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빌미가 돼서 이 중동에서 전쟁의 도화선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대 기숙사 우정원, 이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인데요. 여기서 바닥이 기울거나 주방의 바닥 타일이 들떠 있는 등 이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학생들인데 이 부분 좀 김세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네. 이것도 제가 이렇게 하면 좀 꼰대 같아 보일지 모르겠는데 유비아 네. 앵커님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모르는 게 많네요. 네, 저는 네. 사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수외교가 무너졌고요. 실제로 네. 제가 통학하던 그 달입니다. 실제로 제가 네. 제가 대원외고 다닐 때 항상 성수외교를 지나서 갔는데 네. 성수외교 지나고 오니까 선생님들이 다 너네 무사히 잘 왔구나라고 이렇게 약간 근데 왜 그러니까 오고 보니까 무너진 거예요. 아. 네네. 저희가 학교 도착하니까 무너졌고 네. 실제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재수할 때 네. 재수할 때 제가 제 생일 네. 바로 며칠 뒤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아, 그래서 저도 사실 네. 그런 걸 본의 아니게 생사를 몇 번 넘나드는 일이 있었는데 네. 정말 무너지기 며칠 전에 제가 실제로 삼풍백화점을 갔었고요. 생일이었기 때문에 네네. 갔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이런 무너지는 게 정말 우리는 이 공포를 다 압니다. 실제 네. 무너지는 걸 제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네네. 근데 지금 연세대 이거 신촌에 있는 연세대 이 캠퍼스에 심지어 여기에 네.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지하 2층, 지상 5층에 꽤 큰 건물인데 거기에 지금 보면 타일이 다 들어서 좀 네. 일어나고 냉장고가 깨지고 막 냉장고가 기울어가네요. 기울어서 쓰러질 정도고 네네. 이러는 거는 절대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학생들이 사실 다 귀하게 자란 학생들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귀하게 자란 자식들인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네. 당장 거기서 나와라. 이거는 좀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이 문제의 연세대 기숙사가 또 다름 아닌 부영 그룹에서 맡아서 지은 것이라고 해요. 강신업 변호사님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게 뭐 연세대 기숙사 이름이 우정원이라고 그래요. 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네네. 그런 기숙사인데 네.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바닥이 기울어지고 뭐 하여튼 등등 벽이 갈라지고 뭐 공포죠. 네. 그 공포를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네. 하여튼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또 우리가 조심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건물을 또 학교 기숙사를 네. 이렇게 부실하게 지었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붕괴 전조라고 한다면 이 부영 그룹이 기숙사를 지을 때 네.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원래 이거를 뭐 지금 신축해서 기증했다는 말도 있고 뭐 그래요. 네. 기증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지금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거든요. 네. 이것이 지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2013년인 13년이죠? 10년, 네. 10년 정도. 예, 그럼 얼마 안 된 거예요. 네. 그쵸. 이거 보통 만들면 뭐 40년 이렇게 갈 수 네네. 있는 건데 50년 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10여 년 정도 10년 됐다는 만에. 얘기인데 네. 이거는 하여튼 안전 진단도 지금 하고 있다고는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또 네. 구하고 같이 안전 진단을 했더니 일단은 뭐 좀 문제는 없다. 구조 진단. 네.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네. 그냥 문제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되면 학생들을 다른 쪽으로 네. 이제 이게 소개하고 그런 다음에 또 방학도 다가오니까 좀 일찍 이제 나간다든지 내지는 그동안에는 또 다른 어떤 숙소를 마련해 주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짓는 것이 필요한지 내지는 전면적인 어떤 이런 어떤 뭡니까 리모델링 이런 것이 네. 필요한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말씀 중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네. 기공식이었으니까 10년도 더 안 됐겠네요. 왜냐면 이거 2013년도에 기공식이었으니까 네네. 일단 네. 또 건설 기간도 있으니까 10년도 안 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정말 글쎄 얼마 안 말이에요. 됐네요. 근데 부영그룹이면은 국내 유수의 기업인데 네. 네. 또 뭐 저 전라도 쪽에서는 굉장히 또 확실한 어떤 그 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호남 지역은 호남 대부분 지역에서. 부영 아파트라고 그런데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부영에서 네. 또 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간의 화제를 이루고 있는 이 트로트 가수죠. 김호중 씨. 이 음주운전 의혹을 줄곧 부인하다가 이 약 5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공연이 끝난 후에야 자백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세희 대표님께서 김호중 씨 음주 뺑소니 사건을 직접 취재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입니다. 지금 저는 바로 5월 9일 바로 김호중이가 바로 여기서 저녁 6시에 저녁 식사를 했다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소주 7병, 맥주 3병 뭐 이렇게 정말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걸로 보이고 여기에는 유명 래퍼랑 유명 개그맨도 동석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무려 1시간 반 동안 소주 7병, 맥주 3병이 곁들여진 그런 술자리를 갖고 나서 여기서도 김호중은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다.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말은 충분히 여기서 우리가 음주 정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에서 식사 그리고 음주로 추정되는 그 시간이 있은 후 바로 그 문제의 그 룸살롱으로 향했던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후에 바로 그 문제의 장소 본인이 이제 사고를 친 다음에 도망간 그 구리 경기도 구리에 있는 그 모텔과 그 편의점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또 취재를 좀 하죠.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께서도 이 이야기는 꼭 넣어달라고 해서 지금 그러면 결국 우리 인지 누군지 모르는 그 중요한 제보자님의 말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템플로 룸사롱 이 앞에 와 있는데요. 무려 4시간 가량을 김호중과 그 일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4시간 가량 있는 동안 김호중은 바로 만 마셨다고 하고 술잔은 입에 대기만 했다. 아니 안 마실 거면 입에 왜 대는지 모르겠고 김호중 집이 여기서 불과 300m 거리에 있답니다. 300m 거리. 자, 2분도 안 걸리는 위치에 있는 김호중이 바로 여기서 비틀거리면서 차로 2분도 안 되는 거리에 대리기사를 이용해서 집에 갔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 40분에서 50분 가량 있다가 결국 무려 4차를 가기 위해서 본인의 또 차를 바꿔서 흰색 SUV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난 건데 그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이 집에 들렀다가 본인의 자가 차량으로 사고를 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인데 이 지점에서 사고를 내고 차를 따라서 쭉 와보시면 바로 여기가 바로 김호중이가 뺑소니를 한 그 구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로 해서 급하게 바로 김호중이 도망을 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김호중이 이쯤에 차를 세우고 바로 이제 매니저가 뭐 대신 뭐 경찰서를 출석해야 되냐 마냐라는 그 논의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골목입니다. 이 골목. 그 다음에는 김호중이 경기도 구리에 있는 어느 모텔로 도망을 갑니다. 두 가지 구속 요건에 모두 다 포함되는 증거인멸과 도주 그 두 개를 모두 저지른 바로 김호중의 다음 경기도 구리 행보 저희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기도 구리의 한
유흥거리인데 바로 여기에 이제 김호중이가 율로 이제 톡꼈다는 거, 도망을 왔다는 건데 지금 일요일 밤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려 밤 11시 30분입니다. 일요일 밤 11시 30분인데도 정말 이 일대가 정말 불야성인데 재미난 점은 여기도 가 있네요. 라는 모던 바가 있다. 정말 여기 김호중이가 정말 그 를 얼마나 못 잊었으면 경기도 구리에서도 가 있는 이 동네로 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가 바로 김호중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사고를 일으킨 다음 그 다음에 1시 40분에 온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1시 40분. 저희가 실제로 여기서 직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여기를 와보니까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30분 정도 시간이 걸린 거 보면 아마 30분 동안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아마 어떠한 그 사고를 은폐할까 그 모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체크인과 동시에 왔던 곳이 바로 여기 편의점입니다. 이 편의점에서 이 김호중이 이 악마 같은 김호중이 즉각 여기서 캔맥주를 구입합니다. 이 캔맥주를 구입함으로써 본인이 나중에 강남경찰서에서 음주 측정 결과 그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됐을 경우 나는 여기 바로 에서 맥주를 샀기 때문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말 사악한 방법을 쓴 게 아닌가 라고 저희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김호중이 왔었는지 아니면 경찰이 수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그 5월 10일 날 김호중이 여기 왔었나요? 몰라요. 네. 누가 왔는지도 모르겠고 뭐 기자들이 자꾸 왔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네. 기억도 안 납니다. 벌써 지금 얼마나 찾아오셔가지고. 기자들이 많이 왔었죠? 혹시 경찰은 조사하러 안 왔었나요? 경찰 와서 다 찍어 갔어요. 네네. 경찰 와서 다 찢어가 봤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 호텔에 직접 갔다 왔는데 여기에 계신 이제 사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기자들 그리고 경찰도 여러 차례 와서 여기 모든 CCTV 무슨 자료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이 호텔에도 김호중, 이 악마 같은 김호중이 얼마나 많은 민폐를 끼쳤는가를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이런 꼼수를 부린 이런 정말 악마 같은 김호중 여러분들이 반드시 심판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정말 눈치 보지 않는 당당한 취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영상 한 동안. 네, 저희 이 CG 화면도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거 보시는 게 사실 총 3번의 술자리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보면 스크린 골프를 치면서도 네. 술과 음식, 그리고 꽃게 음식점에서는 무려 소주 7병, 맥주 3병, 그리고 템프로 룸사롱에서 무려 4시간을 있었는데 본인은 술잔에 입술만 댔다. 지금 뭐 술잔에 네. 키스하겠다는 건지. 그러고 나서 4차 때는 이제 로데오 거리에서 뺑소니가 난 건데 내가 왜 도망갔냐? 바로 공황장애가 왔기 때문이다. 네. 예, 그러고서 이제 그 사실상 뭐 오차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사실 그 경기도 구리에 있는 호텔에서 앞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했다. 이게 다 꼼수인데 네. 사실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좀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로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청주지법에서 네.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앞두고서 음주운전 본을 앞에서 차 버리고서 경찰관 앞에서 편의점 들어가서 막 편의점, 예. 소주를 했대. 경찰관이 하지 마세요. 예, 소주를 막 비켜하면서 막 마셔서 실제로 그게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 경찰은 이게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했는데 무죄가 네.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무집행 방해냐는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음주 측정 행위를 이제 방해했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소주를 마신 것 자체만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본 거고요. 네. 그래서 무죄가 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음주를 인정할 것인가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행위 시에 운전할 때 술 취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그 소주를 먹어서 그 다음에 음주 측정이 나온 것인지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무죄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일단 나중에 이제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나 그 다음에 술 먹은 거 네. 지금 저 호텔에서 편의점 앞에서 술 먹은 거 캔맥주 그쵸. 예, 캔맥주 그것 때문에 나온 거야 이렇게 꼼수를 부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저거는 조금 통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아, 보면은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행위 시에 운전할 때 술을 먹었는지를 밝혀내려고 할 겁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증인이라든가 내지는 술집에서의 어떤 그 술 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이것만 가지고는 이쪽에서 부인을 할 경우에 네. 계속해서 김호중 씨와 변호인들이 부인을 할 경우에 쉽지 네. 않거든요.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범인도피 교사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증거인멸. 증거인멸이라든지 네.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하나를 피하려다가 그러니까 여우를 피하려다가 지금 호랑이를 네. 만나는 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정황상 이 티켓 환불 비용이나 대관료, 뭐 위약금 등의 금전적인 문제를 우려해서 소속사와 가수가 의견을 합친 후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김호중 씨를 포함해가지고 소속사 관계자들 4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승인이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세희 대표님 좀 알고 계실까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출국 금지까지 됐다라는 거 결국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제일 큰 범죄가 뭐냐면 본인들이 또 인정을 해버렸어요. 뭐냐면은 네. 블랙박스에 있던 메모리 카드를 부셨다. 이거는 뭐 이미 네. 그 빼박 캔트다. 이런 말 써도 될까요? 빼도 박도 네. 못한다라는 네. 건데 이거는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한번 더. 네. 그래서 애초에 그냥 이 좀 제가 뭐 범죄를 뭐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네. 애초에 우리 그 블랙박스에 원래 메모리 카드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게 면피가 될 수 있었겠지만 네. 부셨다라고 하는 건 네. 이건 뭐 이거 무조건 이거 구속되는 겁니다. 이거 구속된다고 저는 그다음에 봅니다. 지금 검찰총장도 이번에 얘기를 해놨는데 네. 왜냐하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도 상당히 법으로 이런 것들을 또 그다음에 행위 시에 술 안 먹었다고 하려고 네. 그 뒤에 다시 술 먹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처벌하겠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법을 갖다가 이제 수사를 방해한다든지 또 네. 속인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외국 같으면 사법 방해죄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네. 만들어서라도 김호중 제2의 김호중을 방지하겠다 네. 이런 얘기니까 사회적으로 너무 큰 어떤 그 파장을 불러왔어요. 네. 이 50억 매출을 올린 공연들을 강행한 데다가 또 네. 이제 이번 공연 매출이 이 40억 원에 해당된다고 해요. 이 공연 강행이 이어졌었을지 의문이었던 게 공동 주최를 맡았던 SBS 미디어넷이 연출 불참 통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김세희 대표님? 자, 이게 좀 뒤늦은 손절이라고 봅니다. 아, 네. 사실 이게 왜냐하면 SBS도 사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게 네. 사실 이게 공동 주최한 SBS가 이미 창원 콘서트 때 이미 손절했었어야 돼요. 네. 근데 창원 콘서트 때까지는 다 해놓고 사실 이때까지 이미 매출로 이미 40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네. 이미 40억 벌어놓고 이제 와서 분위기 안 좋으니까 손절한다? 사실 이거는 SBS가 왜 욕을 먹는 방송사인가, 왜 태영건설이 왜 욕을 먹는 회사인가라는 걸 또 한 번 보여주는 증명인 것 같은데 네. 어찌됐건 뒤늦게라도 SBS는 손절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BS에서 또 끝나지 않고 네. KBS마저도 손절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이 주체 명칭을 사용 금지 조치하겠다라고까지도 밝혔습니다. 이 김호중 씨는 음주 뺑소니 사고가 일어난 후에도 활발하게 홍보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우리 관련 영상 빠르게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 벨칸토와 함께라면 순간이 나만의 콘서트. 일상 속 콘서트로 초대합니다. 벨칸토. 네, 영상에서 이렇게 보여지듯이 사고가 있었던 9일 이후에도 홍보를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13일에는 자신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 직접 제작에도 참여한 이어폰 광고도 공개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세희 대표님이랑 강신업 변호사님 짧게 의견 좀 주시죠. 자, 이게 결국은 이제 아까 SBS도 있지만 이제 네. 결국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이제 이번 네. 주에 이제 그 뭐 어마어마하게 뭐 대형 규모의 KBS 콘서트가 있는데
KBS도 손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TV조선은 지금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TV조선이 광고를 하나 저희가 잘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네. 김호중의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키운 사실 스타이기 때문에 네. 아마 TV조선은 김호중을 손절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TV조선은 좀 정신 차리시고 김호중 꼭 손절해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호 변호사님은요? 이번에 보면은 이제 뒤늦게 이제 또 자수를 네. 하고 뭐 바꿔치기를 하고 또 숨기고 꼼수를 부리고 이게 다 모든 것이 결국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돈은 챙기자. 돈은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돈 챙기다 이제 구속영장을 칠 것 같으니까 이제 자백하고 그래서 구속은 피하고 그러니까 돈 챙기고 구속 피하고 도랑치고 가자 잡고 이러는 건데 이 도랑치고 가자가 네. 항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빨리 어쨌든 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공연도 좀 이번 공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좀 취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사와 정치를 재밌게 우리 종횡무진 김세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